자,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이번 시험에 합격을 하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죠. 무엇을 관리하는 겁니까, 우리는? 주택. 주택관리사니까 주택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부터 이제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가 주택의 종류에서 가장 기본적인 분류는 건축법상 우리가 분류관계라 했죠. 건축법엔 단독주택의 용도가 있고 공동주택의 용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각각 종류가 몇 가지씩 있더라. 네 가지씩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큰 기억하자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110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이번에 주택법령상 주택 등의 정의 및 종류를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주택의 정의 및 종류인데 이건 주택법령입니다. 항상 주택이 나왔을 때는 주택법령인지 건축법령인지 우선 법령을 우리가 체크하고 들어가야 돼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첫 번째, 단독주택의 정의가 나왔어요. 근데 이 주택법상 단독주택에서는 이 정의는 물론 법적 정의지만 이 정의가 중요하라 이 종류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정의를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단독주택이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럼 끊고 이게 정의가 되죠. 자,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몇 세대가 거주하는 거다. 한 세대가 거주하는 구조라 되죠.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이건 의미를 잘 가지셨어야 돼요. 우리가 저번 주에 다가구 주택을 배우셨죠. 자, 다가구 주택도 좀 이따 보시면 자, 건축주택법상 단독주택 안에 포함됩니다. 근데 다가구는 몇 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다고 했어요.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거죠. 자, 그럼 19세대 이하가 거주해도 다가구 주택은 소유권이 몇 개가 인정된다. 하나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각 한 세대만 사는 게 아니라 그 건축물엔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소유권이 몇 개 인정된다. 하나, 꼭 한 세대만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 하나가 인정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종류와 범위를 보겠습니다.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법률에서는 대통령령, 시행령에다 의무를 주겠답니다. 그럼 시행령을 한번 떠들어볼까요?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자, 첫 번째 단독주택, 두 번째 다중주택, 세 번째 다가구 주택으로서 세 가지 주택이 주택법상 단독주택 안에 포함된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건축법상 단독주택 안에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죠. 근데 주택법에 오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택의 종류를 물을 때는요. 자, 건축법령이냐 주택법령인지 우선 체크하고 정답을 찾는 겁니다. 만약에 설문에서 주택법령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 나왔어요. 공간까지 찾아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몇 가지밖에 없다. 주택법은 세 가지. 그래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 세 가지가 주택법상 단독주택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공동주택의 정의가 나왔어요. 근데 특이한 건 제 과목은 공동주택 관리 실무고 여러분들이 소장님이 되시면 주택 중에 무슨 주택을 관리하는 겁니까?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공동주택의 정의는 아직까지 우리 심에 한 번도 출제된 사례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 자체가 이 정의가 중요하라 이 정의의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뜻을 우리가 지금부터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건 중요한 뜻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럼 이게 공동주택의 정의가 돼요. 자, 공동주택도 건축물이다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두 가지로. 자,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을 공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이 공동 사용 부분을 법에서 이걸 공용 부분이라 합니다. 무슨 부분이란다? 공용 부분. 자, 공용 부분 외에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대요. 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구조, 이 부분을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전유 부분이 우리가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죠. 자, 이 공동주택도 건축물인데 건축물은 공용 부분과 이렇게 전유부로 구분이 되어 있답니다. 전부로. 자, 그럼 단독주택에는 공용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단독주택은 다 전유부로 구분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만 공동주택 한해서만 공용 부분과 전유 구분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번 23회 합격을 해서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이나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의 소장님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럼 소장님으로서 이 건축물을 우리가 관리를 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면 공용분에 한해서만 관리할까요? 전유분까지 함께 관리를 할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자, 그러면 손을 들어보시는 겁니다. 자, 공용분에 한해서만 관리하면 된다. 손 들어보세요. 자, 전유분까지 함께 관리한다. 손 들어보세요. 자, 앞으로 이건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자, 공동주택 관리심이라는 것은 공용분의 관리심이지 전유분 관리 대상물이 아닌 겁니다. 무슨 분의 관리심이다? 공용부분의 관리심이고 전유분 관리 대상물이 아닌 겁니다. 이 전유부분은 그 전유분을 점유하고 있는 그 세대의 입주자 등이 자기 책임하에 자기 비용으로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203호가 있잖아요. 203호는 203호에 살고 있는 입주자나 사용자가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관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공용분에서는 관리 주체가 관리비를 집행하면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리심은 무슨 부분의 관리심이다? 공용부분. 그 개념이 있으면 우리가 무조건 정답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고 한 문제 맞히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개념이에요. 무슨 부분의 관리심이다? 공용분의 관리심이다. 자, 관리사무소 전화 왔어요. 203호 입주자께서 야, 우리 안방 문자 고장났어. 와서 고쳐줘 하고 전화 왔어. 갈 필요 있다 없다? 갈 필요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는 입주자가 또라이인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 수도꼭지 고장났어. 수도꼭지 교체해줘. 203호 입주자께서 전화 왔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다, 잘못된 사람이다. 또라이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관리비로서 인건비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주는 거예요. 그럼 공용분에 대해서 주는 거지 전유분까지 관리해달라고 주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 그동안 여러분이 아파트 사면서 전유분 고장났다고 관리사무소 찾아가신 분들 분명히 여기 계실 거야. 안 고치신다 해서 깽판 부리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그건 또라이야. 어?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관리비로서 인건비 줬어. 공용 관리하라고. 근데 내가 203호 입주자인데 그 관리사무소 직원이 405호 가서 다 고쳐주고 있어. 그거 제대로 싸면 됐어. 내 돈 엉뚱한 데 준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관리사무소 가서 깽판 부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분의 관리십니다. 공용분의 관리십니다. 근데 혹시라도 독거노인들 우리가 전등 고장났을 때 교체해달라면 그건 우리가 서비스 안에서 하는 거지. 그 여러분이 입주자라고 해서 우리 집 고쳐달랄 의무 없습니다. 권리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세요? 우리 관리심은 무슨 분의 관리십니다. 공용분의 관리심이지 전유분 관리 대상물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해준다고요? 그건 그냥 서비스 안에서 해주는 거지 해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공유분에 관리하라고 관리비로서 인건비 줬지 왜 다른 세대 가서 고쳐주고 있습니까? 그 내 시간 뺏어가는 거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입주자들 사고방식 바꿔야 돼요. 무슨 분에 관리십니다.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찾아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자 이걸 개념을 묻는 거야. 그럼 앞으로 입주자 앞에서도 의결을 합니다. 주의사항을 의결할 땐 공유분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지 전유분 의결권이 없습니다. 자, 관리처가 관리비를 집행해서 공동주택을 유지, 관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돼. 그때도 공유분에 한해서만 수행하는 거지 전유분 수행하지 않습니다. 자,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는 공동주택의 각종 분쟁을 조정합니다. 근데 공용분에 한해서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전유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의 명제라는 얘기야. 그 때문에 무슨 부분의 관리심이다. 공인분. 그럼 우리 관리심의 객관식 지문에 전유분이 얼씬 거잖아. 그럼 무조건 100% 틀린 건 아니지만 90%는 무조건 X가 되는 겁니다. 무슨 분의 관리심이다. 그럼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럼 종류가 무엇이냐? 또 대통령 여기다 의무를 줬어요. 자, 첫 번째 아파트가 있고 두 번째 연립주택이 있고 세 번째 다세대 주택이 있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축법령에서는 공동주택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야. 그렇지만 주택법은 세 가지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그러냐면 자, 기숙사라는 것은 공동치사시설 이용세 대수가 50% 이상이 되면 기숙사로 가는 거거든. 그럼 걔는 독립된 주거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야. 그렇지만 항상 주택법상 모든 주택은 독립된 주거가 가능할 때만 주택 인정되죠. 그래서 기숙사라는 것은 독립된 주거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앞으로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 것을 모두 고른 문제 나왔어. 기숙사를 찾으면 된다. 안 된다. 그게 키워드가 됩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문제 뭐냐? 아까 단독주택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세 가지. 공동주택 종류가 몇 가지? 자, 그걸 박스에다 섞어놓고 찾는 문제 나오는 거야. 올해 법규에도 나왔던 문제, 시무도 단고 문제 중에 하나고. 그래서 앞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건축법령이나 주택법령과 차이점도 분리하고 얘가 어떤 주택인지를 그러니까 구분 문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개념 뭐냐? 공동주택 관리시무라는 것은 공동주택 건축물 중에 어느 부분의 관리시무다. 공용분의 관리시무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은 준주택입니다. 준주택. 자, 준주택을 이제 용어를 보면 주택에 준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주택에 준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끊어놓고, 자, 준주택은 주거실로 이용이 가능한데 주택 외의 건축물이다 표현했습니다. 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이라 했습니다. 주택이다, 아니다. 왜 대답을 자신 있게 못 하세요? 주택 아니다.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지만 주거실로 이용이 가능할 땐 주택에 준해서 인정한다. 준주택입니다.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지만 주거실로 이용이 가능할 땐 주택에 준해서 인정한다. 준해서 인정하는 거지 주택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심에서만 뜻을 보고 준주택을 쓰는 문제가 두 번이나 우리가 추가됐던 문제잖아요. 자, 법규도 대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제한됐어. 그럼 대통령령을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준주택 안에 뭐가 있는지. 자,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럼 지금부터 제시하는 것은 주택상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 아닌 겁니다. 주택이다, 아니다. 자, 첫 번째 기숙사가 등장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숙사란 것은 건축법령에서는 어디 속에 있어요? 제가 매일 체크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에 포함이 됐잖아요. 기숙사라는 것은 건축법령에서는 공동주택 안에 포함됩니다. 근데 주택법 보니까 주택이다, 아니다. 아닌 거야. 다만 주거 가능 불가능. 가능 때문에 주택에 준해서 인정한다. 준주택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숙사가 시험 문제에 등장했을 때는 건축법령이냐 주택법령을 보고 구분해서 들어가야 돼요. 건축법령에서는 어디 속으로 분류하면 되고 공동주택, 주택법은 준주택으로 한 겁니다. 주택 아니에요. 주택법에서는 두 번째, 자, 다중생활시설이다. 근데 이 다중생활시설은 용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용도가 있고 숙박시설이라는 용도가 있어. 그럼 다중생활시설은 뭐냐? 우리 생활 주변에 고시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고시원이 다중생활시설로 용어가 바뀐 거야. 근데 얘는 용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면적을 갖고 따집니다. 자, 이 고시원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분류가 돼. 용도고, 자,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때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 용도가 같아진다, 달라진다. 달라져. 그렇지만 용도가 다르더라도 다중생활시설 나올 땐 무조건 얘는 준주택으로 합니다. 뭘로 간다? 준주택. 제2종 근생에 있거나 숙박시설에 있거나 무조건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에요.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앞으로 절대로 고시원이라는 용어 쓰지 마세요. 고시원이 다중생활시설로 이름이 바뀐 거야. 우리는 평상시에 쓰던 용어 버려야 돼요. 법적 용어로 취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중생활시설도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고 준주택이에요.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준주택. 자, 세 번째, 노유자 시설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주택이다. 자,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자가 붙었어요. 근데 용도가 노유자 시설이라는 거야. 그럼 주택이다, 아니다. 하지만 주거가 가능하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실버타운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자가 붙었더라도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고 준주택으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내려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업무시설의 오피스텔이다. 자, 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주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잖아. 먹고 자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준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대표적인 준주택이야. 그래서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첫 번째 기숙사예요. 자, 기숙사가 나왔을 때 분류를 잘 해야 돼. 이 기숙사가 건축법령에 가면 무엇이 되고? 공동주택. 그러면 주택법에 왔을 때는 준주택.
자, 두 번째 다중생활시설 주거 가능하죠. 준주택이지만 주택은 아니란 거. 얘는 제2종 근생이든 숙박시든 용도 관계없이 준주택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자가 붙었더라도 주택상 주택이 아니다. 아니고 준주택. 자, 그러면 오피스는 업무시라도 주거 가능하니까 주택에 준해서 인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앞에서 했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섞어놓고 주택상 주택이 아닌 걸 찾을 땐 뭘 끄집어내면 돼? 준주택을 끄집어내면 되는 겁니다. 주택상 주택이 아닌 것을 골라내라. 이런 문제가 작년도 나왔어요. 복귀에서. 근데 뭘 끄집어내라? 준주택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 신문에서는 준주택을 쓰는 주관식 2번 나왔어. 그럼 앞으로 이 종류 구분한 거 대비하셔야 돼요. 오케이? 대답 좀 크게 하세요. 제가 분명히 회계원리나 민법 시에는 대답 안 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지. 근데 신문 시에는 대답 크게 하자 있어요. 저번 주지. 저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22회 대상으로 해서 애들에서 취업 캠프 진행했습니다. 동학사에서 1박 2일 성황리에. 다른 학원들 꿈도 못 꿔요. 애들이니까 가능한 거야. 120명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선배 와서 왔는데 화기애애하고 막 많은 정보, 뭐 공채 모집 정보 다 까버렸어. 다른 학원들은요 공채 모집할 때 무슨 문제 푸는지도 몰라. 우리는 다 그걸 몰래 비밀리에 다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합격해도 그만큼 빨리 앞질러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추천의 원칙이 있어. 뭐 관리에 있어서 김 교수님, 소장님 한 번만 추천해 주세요. 선배들 전화가 와. 자, 첫 번째 뭐냐? 결석하는 분들 절대로 추천 안 씁니다. 결석하는 분 추천했더니 아파트도 결근하더라고. 두 번째, 자, 수업 시간에 대답 않는 분들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답 않는 분들 추천했더니 입주자 대표 회의가 개최돼서 회장님이 수장님한테 이것 좀 설명 좀 달도 대답 않고 눈만 뻐끔뻐끔 뜨고 있더라고. 그래서 다음날 잘려버려. 그래서 대답 않는 분들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석하지 말고 대답 잘 하세요. 동영상 듣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동영상 촬영하지만 제 별명이 교주라겠지. 길었어 여러분들이 대답하는지 안 하는지 다 느낌이 와요. 모를 것 같아도 나중에 대답 않고 막 뭐 그래다 교수님 대답 수업 시간에 대답 잘했습니다 하고 막 글 올리는데 다 느낌이 와요. 대답 잘하세요. 자, 갑니다. 자,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규모.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국민주택 규모가 중요하지만 국민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따 보시면 국민주택이 있고 민영주택이라는 게 있어. 이건 청약관계로 주택을 분류할 때, 청약관계로 주택을 분류할 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우리가 분류하는 겁니다. 그럼 국민주택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어요. 국민주택이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만 국민주택이 되는 거지 국민주택 규모가 아닐 땐 국민주택이 아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실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항상 손을 붙잡고 다녀. 이걸 다 설명하다면 숨이 막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국지주지다 이렇게 설명할 거야. 그럼 앞으로 국지주지를 할 땐 이 네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국지주가 건설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만 국민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국지주지가 건설했는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답니다. 국민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돼야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됐거나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만 국민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재정이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더라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할 때는 국민주택이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국지주지가 건설하거나 자 재정이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이나 개량돼도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만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서민들에게 청약권을 우선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택의 청약과 관련해요. 주택을 구분할 때는 무슨 주택과 무슨 주택,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구분하는 겁니다. 그럼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뭐라 하겠다? 민영주택. 그러면 국민주택이 될 땐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만 국민주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시험은 얘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국민주택 규모가 우리 시험에 등장하는 거죠. 올해 22회 때 또 아닌다 할게 법규에서 또 주관식까지 나왔던 문제. 얘는 뭐 객관식 주관식에 엄청 나오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 볼게요.
자, 무엇을 앞으로 국민주택 규모라 할 것이냐?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이걸 줄여서 앞으로 이하 주거 전용 면적이라는 겁니다. 자,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그럼 앞으로 1호란 표현 형태와 1세대란 표현 형태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1호란 것은 단독주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1세대당 것은 공동주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자, 몇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 주택 규모로 하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자, 가로 열고 보니까 얘 하나만 있으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가로 열고 보니까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한. 그럼 수도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제한. 도시적이 아닌. 그럼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닌 읍 또는 면적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 주택 규모로 하겠답니다. 자, 그럼 보니까 국민주택 규모가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원칙은 몇 제곱미터 이하이고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이 국민주택 규모가 된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는 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근데 실무전 중요하지 않지만 시험에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주로 이제 첫 번째 유형 뭐냐? 85하고 100을 갖추고 순서대로 85와 100을 쓰는 문제가 주관식에 등장하는 겁니다. 두 번 나왔던 주관식 문제야. 복귀에서만 두 번 나왔어요. 두 번째, 얘가 이제 객관식이 등장하는데 객관식은 얘가 키워드가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나오냐? 자, 수도권을 제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적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X죠. 제가 수도권을 제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적은 85제곱미터 아니라 100제곱미터 이하가 나야 5가 되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이 100과 85로 바꿔서 이걸 끄집어낸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또 이런 질문이 등장합니다.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만을 말한다. X죠. 만자를 붙이면 국민주택 규모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지. 제가 분명히 저번 주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랬잖아. 이런 노골적인 표현은 무조건 X해야 된다. 항상 공법은 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기본서 들어갈 땐 더 깊이 들어갈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아, 기본서 들어갈 땐 더 깊이 설명하라고요. 기초가니까 기초에 맞게끔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국민주택 규모란 원칙은 몇 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하. 다만 수도권을 제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로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던 거 꼭 기억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란 원칙은 몇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다. 85제곱미터 이하. 다만 수도권을 제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적이 있음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라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민영주택이라 했어요. 그래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관계로 분류하면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란 거야.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무엇이라 하겠다? 민영주택이라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주택법은 주택 이름들이 좀 특이합니다.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그냥 이해만 하겠어요. 관리시문제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작한 자가 가지고, 자,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그럼 우리가 주택이란 것은 건축물과 토지로 구성되어 있죠. 토지도 주택 안에 포함된다 했잖아. 근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주택건설 사업을 시작한 자가 갖는 겁니다. 여기 건축물의 부분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갖는 거야. 그럼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다 다르다. 여기는 이원화되어 있는 거야.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야. 이건 왜 그러냐면 자, 보실까요? 도시지역에서는 땅값이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비싸죠. 비싸잖아. 그러면 땅값도 건축물의 원가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분양가에 포함이 되지. 포함이 되잖아. 그럼 도시지역에 땅값이 비싼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한다 보세요. 그러면 서민들이 살기 어려울까 싶을까? 어렵죠. 비싸니까. 강남 그때 왜 땅값 비싸니까
건축값도 비싸잖아. 그래서 얘는 이원화되는 거예요. 이원화. 뭐가 이원이냐? 자, 토지비하고 건축비 구분해서 이 토지비는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거야. 어디서 부담하라? 공공기관이 부담해서 토지를 갖고 가고 있고 건축만 분양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건축 원가가 낮아지겠지. 그럼 서민들이 입주할 때도 쉬운 거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니까. 토지는 공공기관이 갖고 건축만 분양을 해주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건축 원가만 주고 나서 내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잖아. 그럼 서민들에게 공급이 양호한 거지. 무슨 얘기 가졌어요?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과 그다음에 건축물의 소유권이 달라져. 근데 일단 이 토지비는요 일반이 갖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들이 갖는 겁니다. 여기 일반이 토지가 소유권 갖고 건축물만 바로 분양한다 보세요. 문제가 발생할까 할까? 그땐 민법 시간에 배울 거야. 토지하고 건축물 등기권 소유자가 다르면요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대부분 이건 공공의 기관이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 겁니다. 하고 자 건축물에서 안정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서민들에게 도시적에서도 원가를 낮춰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되는 겁니다. 아니 주택을 구입한 사는 토지 원가가 플러스가 안 되잖아. 그럼 나는 건축물의 원가만 가지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런 뜻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관리 심의준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거 없다고요? 넘어갑니다. 자 8번입니다.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그 얘가 올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23일 때는 반드시 나온다 우리가 생각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법상 공동주택입니까? 주택법상 공동주택이지. 항상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이 나왔을 땐 이 안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항상 꼭 기억하실 게 주택법 등에서 공동주택이란 용어가 나왔을 땐 간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세 가지가 다 포함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연립주택이 될 수도 있고 다세대 주택도 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하고 빨리 친해져야 돼요. 그런 게 우리 시험에 응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정의를 보겠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수를 할 수 있는 주택이다 없는 주택이다. 없는 주택이라는 거야. 자 그럼 203호가 있어요. 자 203은 원칙은 몇 세대가 살아야 돼? 한 세대가 살고 203은 구분수권 하나가 인정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203호 내부 공간을 구분해서 A세대, B세대 각각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습니까? 있을 때 이 B 부분에 대해서 구분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럼 203호는 두 세대가 살더라도 결국은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살면서 구분해서 한 부분은 우리가 세례를 놓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보면 뭐 요즘 뭐 그런 거 없지만 아파트 살 때 안방은 집주인이 살고 그 다른 방은 이렇게 새 넣는 거 있잖아. 그게 변형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되는 거야. 예전에 아파트 살 때 안방은 집주인 살고 막 작은 방 같은 거 새 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변형된 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어떤 세대 뭐 출입문 두 개 있는 게 있을 때도 있을 거야. 그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질문에서는 포인트 뭐냐?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수를 할 수 있는 주택, 없는 주택, 없는 주택이야. 그럼 이게 이제 시험 때니까 있는 주택으로 바꿔서 정답이 나오지. 이건 공인 중에서 이미 정답이 한번 나왔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뒤에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저는 건설 기준, 설치 기준, 면적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그럼 대통령이 저는 이 건설 기준인데 올해 초반까지 2019년도 초반까지도 한 가지밖에 없어서 근데 자 중간에 법에 개임서 두 가지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안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로 나눠진대. 그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야.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그럼 첫 번째 사업계획을 받아 건설한다는 뜻은 뭐냐? 얘는 처음부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야. 사업계획을 받아 건설한다는 뜻은 얘는 만들 때부터 뭘로 만들겠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한다는 얘기냐? 처음에는 세대 구분형이 아니었어요. 아니다가 기존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해서 생각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처음부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존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시켜 사용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즘은 뭐 50평대 같은 거 인기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 요즘 헷가지고 되니까 노인들이 넓은 평수 살고 있잖아. 그걸 구분해갖고 세를 누르는 구조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업계획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공동주택의 설치 기준과 건설 기준이 달라진단 말이야. 앞으로 그걸 분석해서 우리가 정답을 끄집어낼 겁니다. 야, 그럼 그 내용은 지금 안 볼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만드는 거야. 203을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용 분양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처음에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아니었어. 알았어요. 근데 일부분을 독립된 구조로 만들어서 세대 구분형 공동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거는 최초로 건설할 때부터 구분해서 건설하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기준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으로 이렇게 변경시켰다는 얘기야. 허가받고 신고해서 그래서 세를 놓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란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 표현한 겁니다. 오케이? 그럼 나중에 뭘 할 거냐면 사업계획을 받는 거와 허가받나 신고 대상하고 건설 기준이 다르단 말이야. 그걸 분석해서 거기서 정답을 끄집어낼 겁니다. 워낙 단골 문제야. 근데 얘는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 최근에 연타석 계속 나다가 올해만 안 나왔어요. 제가 분명히 했죠. 해마다 나온 데가 그게 안 나오면 다음엔 무조건 나온다. 5년마다 출제되는 문제가 전년도 나왔어요. 그럼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해마다 나왔던 문제가 한 해 안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이듬해 무조건 나온다는 뜻이지. 그런 거 분석할 줄 아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얘도 작년도 안 나왔어. 그래서 23일 때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고 대비하세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가 나왔어요. 이 정의가 수없는 정답이 나왔던 거죠. 주관식, 객관식에.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럼 이따 보시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세 가지 있어요. 원룸형 주택, 단정 연립주택, 단적 다세대 주택을 구분하는 거야. 근데 일단 근처 차이에 볼 거고, 첫 번째 세대수 제한이 들어갑니다. 몇 세대다? 300세대 미만이야. 그럼 우리 시험에서 일단 이 300세대가 한번 주관식 갔었어요. 근데 출제 당시 이 문제가 정답은 150세였거든. 근데 150에서 300으로 개정된 거야. 그럼 앞으로 300을 쓰면 이제 주관식 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객관수 또 300이 500세대로 바꿔서 또 얘가 X가 돼서 정답이 됐어. 몇 세대다? 300세대. 또 한 번 벗겨서는 300세대 미만을 300세대 이상으로 바꿔버렸어. 이상이라 미만이 나겠지. 그럼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왔을 땐 키워드가 300세대만이 키워드라 미만까지가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몇 세대? 자, 이상이다 미만이다? 미만. 그러면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라고 했어. 그럼 국민주택 규모는 아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85제곱미터 이하하고 100제곱미터 이하가 있었잖아. 근데 이따 보시면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직 도시 지역에만 건설하고 됐어. 어느 지역에 건설한다? 도시 지역에만 건설한 거야. 그래서 이 국민주택 규모란 뜻은 결국은 얘는 85제곱미터 이하란 뜻을 갖고 있는 거지 100제곱미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써놓지 마세요. 어차피 써놔도 이거 안 볼 거야. 그 다음 주에 이거 누가 썼지 하고 막 고민해. 내가 쓴 적이 없는데. 쓰지 마시고 나중에 시험에 나온 것은 기본서 다 체크하는 겁니다. 이건 기초서고 우리가 시험 대비하는 것은 다다음 주에 기본서 나온다는 얘기야. 거기다 표시하고 거기다 적어놓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뜻만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생각하시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나중에 기본서 설명 다 해줄 거야. 이런 뜻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도시형 상하주택에서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거야. 그럼 대통령령, 시행령 한번 떠들어보는 겁니다. 자, 위 기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저는 주택이란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에 주택을 말한다. 다음에 주택인데 어느 지역에 건설하다. 도시 지역에만 건설하기 때문에 이를 도시형 상하주택이라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거야. 어느 지역에 건설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건설하기 때문에 이를 도시형 상하주택이라는 거고 얘는 도시지역에 건설하기 때문에 이 국민주택 규모란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에 주택인데 이하는 세 가지 주택이 포함돼. 몇 가지? 세 가지. 원룸형 주택, 단정 연립주택, 단정 다세대주택이야. 그중에서 가장 중요 여기는 게 원룸형 주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원룸형 주택은 방이 몇 개다? 하나라는 뜻이야. 하나. 자, 원룸형 주택은 다음에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이랍니다. 자, 다음에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이라 했어. 그러면은 무슨 법상 공동주택입니까? 주택법상. 그러면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항상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이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그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따 보면 단정 연립주택은 연립주택만 될 수 있어. 단정 다세대 주택은 다세대 주택만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지만 원룸은 아파트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원룸주택은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연립주택도 될 수 있고 다세대 주택 되는 겁니다. 다만 어느 지역에 건설해야 돼? 도시지역에 몇 세대 미만으로?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할 때 다음에 요건을 갖춰야 돼. 이 중에 한 가지 요건에도 충족하지만은 못하면 원룸형 주택이 아닌 겁니다. 자, 첫 번째 각 세대별 주거 점직이 5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돼. 몇 제곱미터다? 50제곱미터 이하. 그럼 아까 도시형 상하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라고 했잖아요. 그럼 50제곱미터 이하도 국민주택 규모에 포함이 되는 거야. 85 이하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85 미만으로 다 포함되는 것은 나 국민주택 규모 맞아요. 그럼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원룸형 주택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게야. 50제곱미터 이하가 되죠. 자, 두 번째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할 거. 제가 저번 주에 설명했죠. 항상 주택의 독립된 주거의 판단은 무엇과 무엇을 갖고 하는 거다? 욕실과 부엌. 물론 침수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욕실과 부엌 외에 다른 것은 판단 기준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보일러실을 설치할 것. X야. 욕실과 보일러실이라 욕실과 부엌. 그거 우습게 보는 게 그게 정답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독립된 항상 주택법은 독립된 주거의 판단은 욕실과 부엌을 갖고 따지는 겁니다. 오케이? 이따 그림 보여줄 거예요. 세 번째. 자, 욕실 및 보일러실 제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을 구성할 거. 얘는 원룸형 주택이니까 방이 몇 개야 돼? 하나니까 하나의 공간 구성하되 제외를 시켜야 합니다. 자, 무엇을까 무엇을?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하나의 공간 구성하는 거지. 그럼 욕실과 보일러실은 구분해 주자는 뜻이야. 왜 그러냐면 욕실은 화장실과 겸용으로 이용하죠. 욕실은 화장실과 겸용으로 이용하잖아요. 그럼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욕실은 구분해 주라는 뜻이야. 자, 개별 난방일 때는 각 세대마다 보일러실이 들어가야 돼. 개별 난방일 때는 각 세대마다 보일러실이 들어가잖아요. 법에서는요, 이 개별 난방일 때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도 법에 제한이 있어. 만약에 이 보일러가 거실 안에 들어간다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 사람 싹 죽어버려요. 연소가스 때문에. 이해 가졌어요? 자, 그래서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 구성한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은 침실하고 부엌이 원룸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결국은 침실과 부엌은 원룸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야. 이것만 구획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하나의 공간을 구조할 땐 무엇과 무엇이 하는 거야? 욕실과 보일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원룸형 주택에서는 독립된 주거가 가능할 땐 무엇과 무엇이 나야 돼? 욕실과 부엌이 나지. 다른 게 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다만 하나의 공간을 구성할 때 제외가 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다? 욕실과 보일러실. 그러니까 여기서 벗겨서 건드려버렸어요. 원룸형 주택은 욕실과 부엌을 제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X죠. 아니 욕실과 부엌을 제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이라 욕실과 보일러실 제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 그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때문에 하나의 공간 구성하는 것은 방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원룸형이야. 다만 자 주거 전용 면적이 30m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 구성할 수가 있다. 몇 제미터 이상부터는. 그땐 투룸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원칙은 원룸형 주택은 방이 몇 개야 돼? 하나에 되지만 주거 면적이 30m 이상부터는 두 개 공간 구성하셨잖아. 그땐 투룸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얼마 이상부터? 30m 이상부터입니다. 자 마지막에 보니까 지하층의 세대는 설치하지 아니할 거. 자, 이 도시형 상하주택의 목적은요. 이건 도시지역의 서민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근데 그 자 장마철에 습도도 높고 어두컴컴한 지하에 사람들 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서민들 지하에 살면 안 되겠잖아요. 아 지하는 항상 습기도 높아 습도도 높고 생활한 게 안 좋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하층에 세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아 서민들 지하에 살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케이? 던졌다니까 나왔어. 이게 시험 지문에 원룸형 주택은 지하층에 세대를 설치할 수가 있다. 없다. 이게 다 정답이 나왔던 지문이야. 그럼 또 벗겨서 어떤 문제냐? 도시형 상하주택에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의 이름을 쓰라고 놨어. 그럼 뭐라 쓰면 돼? 원룸형 주택. 그래서 도시형 상하주택에서 가장 키워되는 것은 원룸형 주택이야. 왜? 요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기 계신 분들한테 쉬는 시간에 제가 숙제를 줄 거야. 자, 여러분들, 자, 이 창문 옆에 보면 분명히 도시형 상하주택이 있어. 눈에 보이는 거 저거? 저 도시형 상하주택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 쉬는 시간에 제가 원룸형 주택인지 단정 연립주택인지 단정 다세대 주택인지 꼭 구분해 보세요. 아니요, 그 창문으로 봐도 다 나옵니다. 창문으로 봐도 세대 안 봐도 다 나와요. 자, 넘어갑니다. 단정 연립주택 들어갑니다. 아, 자, 그럼 얘는 뭐냐? 원칙적으로 얘는 자 독립된 주거 가나드로 무엇과 무엇이어야 돼? 욕실과 부엌이 들어가야 돼. 독립된 주거할 땐 무엇과 무엇이다? 욕실과 부엌.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대신 욕실은 구분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침실과 부엌이 겸유가 하는 거지. 일단 욕실은 구분해 주란 얘기예요. 화장실 겸유니까. 그럼 침실과 침실 부엌하고 침실은 겸유 사능하고 부엌과 침실은 겸유를 한 거고 욕실은 구분해 주란 게 이게 원룸 형태야. 근데 다만 주거점이 몇 제미터 이상부터 30제미터는 두 개 공간을 구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거실 따로 침실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에 그럼 거실과 부엌을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즘은 최근 이렇게 두 가지 형태 투룸 형태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원룸 형태는 방이 하나인 게 원칙이야. 다만 30m 이상부터 방 두 개로 공간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단정 연립주택이에요. 그럼 얘는 공동주택 중에 무슨 주택이다? 연립주택인데 어느 지역에 단지로 구성됐다? 도시지역에 몇 세대 미만으로? 300세대 미만의 단지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런 뜻이 나오네요.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이다. 그러면 아까 원룸형 주택은 연립주택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원룸형 주택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이라 했잖아요. 걔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다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오직 무슨 주택만 되는 거야? 근데 연립주택이 원룸형 주택의 구성 요건을 갖추면 원룸형 주택이 되는 거고 원룸형 주택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땐 단정 연립주택이 된다는 뜻이야. 자, 도시계의 연립주택이 건설을 했는데 이 연립주택이 도시형 생활, 자, 원룸형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그럼 뭐가 되고? 원룸형 주택이 되는 거고 원룸형 주택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잖아요. 단정 연립주택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연립주택이니까 층수가 몇 개 층이야 돼? 4개 층이야지. 여기 5개 층부터는 아파트니까 몇 개 층이야 돼?
다만 여기서 특례가 인정돼요. 어떤 특례냐? 자,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쓴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가 있답니다. 원칙은 몇 개층 이하가 되지만 4개층 이하지만 심의를 받게 되면 5개층까지 건축을 허용하겠답니다. 그럼 5개층까지 건축을 허용하다도 얘는 아파트일까 연립주택일까? 연립주택이지 아파트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원칙은 5개층 이상인 뭐가 돼야 돼? 아파트지만 얘는 5개층까지 건축해도 연립주택이지 아파트가 아니에요. 아파트도 아니다. 연립주택이면 영어는 연립주택이 5개층까지 건축하더라도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게 뭐냐? 이 도시적에 서민들을 위해서 세대수 많이 늘리라고 5개층까지 건축을 허용해주겠다는 뜻이야. 도시정상주택은 서민을 위한 주택이에요. 도시적에 평수 작은 거 이렇게 만들었자 수익성이 있어 없어? 없단 얘기야. 그는 참 이게 원래 이 공법은 입법 취지까지 알았는데 입법 취지까지는 설명 못해요. 그다음에 한도 끝도 없는 게 이 공법이라는 얘기지. 응? 그래서 서민들 위해서 세대수 늘리라고 심의받고 5개층까지 건축하라는 얘기야. 그도 아파트 아닙니다. 영원한 연립주택이야. 자, 단정 다세대 주택이 났어. 그럼 얘는 어느 지역에 다세대 주택이 건설된 거다? 도시적에 몇 세대 미만으로? 300세대 아니야? 근데 얘도 뭐라고 써면냐?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이랍니다. 자, 그러면 다세대 주택이 원룸형 주택의 요건을 갖췄을 땐 뭐가 되고, 원룸형 주택이 되고 원룸형 주택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않을 땐 단정 다세대가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얘도 다세대 주택이니까 층수가 몇 개 층이어야 돼? 4개층이어야 돼. 다만 심의를 받은 경우는 주택으로 쓴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을 허용해 줍니다. 오케이? 그렇다고 아파트다 아니다. 절대 아파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정 연립과 단정 됐어. 자, 5개층까지 건축은 특례로 인정할 뿐이야. 서민들 위해서 많이 공급할 수도 특례로 인정하지 아파트가 아닌 겁니다.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포함된 건 어디밖에 없다? 원룸형 주택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파트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된 것은 어디만 포함된다? 원룸주택이 다른 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하지만 또 뒤에 가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장 규정이 또 엄청 까던짐 있단 말이야. 그건 나중에 정해 줄 겁니다. 자, 그럼 다 무시하시고, 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원룸형 주택, 단정 연립주택, 단정 다주택 있다만 기억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인데 최근에 관계복귀에서 어떤 문제 나오냐? 자, 10번에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과 11번에는 건강 친환경 주택의 정의를 바꿔서 이렇게 출제해서 뭐 뜻이 거의 뭐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걸 바꿔서 나왔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땐 뜻을 보고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쓰는 문제 등을 주안시 대비해야 돼. 이런 게 주안시 나면 단어 길이가 기른 게 훨씬 더 난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주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되는 주택을 말한답니다. 자, 앞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그래서 에너지 절약형은 이렇게 전기 자동차 이제 충전기 등이 들어간 거 에너지 절약해서 만든 게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물어봐요. 너무합니다. 자, 그럼 이제 건강 친환경 주택이다. 이름도 참 잘 져요. 건강 친환경 주택이다. 딱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자, 건강 친환경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되는 주택을 건강 친화형 주택이다. 그럼 앞으로 실내 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건강 친화형 주택. 그래서 법규에서는요, 이연타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과 건강 친환경 주택을 바꿔버렸어. 바꿨다 놨다니까. 왜냐면 어떻게 보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생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면서도 건설되는 것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 되고 실내 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 수도 건설된 것은 건강 진앙 주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게 이제 중앙시 대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내려갑니다. 마지막 주택이에요. 주택법상 장수명 주택이라는 게 있어. 장수명 주택. 그럼 수명이 길다 짧다? 길다는 거죠. 자,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내구성을 갖췄기 때문에 수명이 길다 짧다? 길다.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 합니다. 그래서 내구성을 갖추고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뭐라 하겠다? 장수명 주택이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주택상 주택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나중에 갔을 때는 우리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다, 건강 친환경 주택에 이 대통령제는 건설기금까지 다 들어갈 거야. 근데 무시하시고 이번 기초과정이니까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 건축법령 안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용도가 있습니다. 각각 몇 가지씩? 4가지. 근데 주택법 보니까 각각 몇 가지다? 3가지 있다. 그렇지만 주택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종류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주택법상 단독주택 안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3가지 있고, 주택법상 공동주택 안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주택 3가지가 있던 거 기억하시고,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4가지가 있었죠.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 복지주택, 오피스텔, 이 4가지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고 준주택이 된다. 이 정도 개념만 기억하세요. 뭐 국민주택 규모가 어떻다 이런 거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넘어서 자, 여기까지 왜 주택을 우리가 분석을 했냐면 이 공주법상 우리 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을 끄집어 내려고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야. 근데 여기가 이제 우리 관리 대상물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고 쉬는 시간에 저 바깥에 있는 게 도시형생활주택 중에 원룸형 주택인지 단정 연립인지 단정 다진지 한번 꼭 보세요. 자, 쉬었다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